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만찬회. 어느 날 임금님이 하인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현명한 하인은 생각했다. 임금님의 일이니까 만찬에는 당장이라도 열릴 수 있어. 전가를 받는 즉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어야겠다. 어리석은 하인은 생각했다. 만찬에는 아직 멀었어.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야? 정가를 받고 준비해도 시간이 넉넉할 거야. 막상 만찬회가 열리자 현명한 하인은 곧바로 참석하여 임금님이 베푸신 맛있고 귀한 음식들을 마음껏 즐겼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이 만찬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굳게 닫힌 뒤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찬회에 초대받았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왕의 연애 비유를 통해 죽음 앞에서의 준비된 삶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왕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만찬에 초대했을 때 현명한 하인은 왕궁엔 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옷을 단정히 입고 대기했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평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중요한 순간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해외 취업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칩시다. 언제 채용 공고가 뜰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매일 영어 공부하고 이력서 업데이트하며 대비하지만 다른 사람은 공고 뜨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첫 번째 사람은 곧바로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만 두 번째 사람은 허겁지겁 준비하다가 마감을 놓치거나 부실한 서류로 탈락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평소에 꾸준히 자신을 준비시키는 사람만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트의 구멍. 작은 보트를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들을 보트에 태우고 호수로 저어나가 물고기를 낚거나 하면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 해에도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 어느새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보트를 갈무리에 두려고 몹으로 끌어올리다가 보트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갔고 다음 여름은 아직 멀었으니 언제 시간 나면 고치리라 생각하고 그는 보트를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보트의 구멍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겨울이 왔다. 그는 칠장이를 불러 보트에 칠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이는 당장 보트를 타고 호수로 저어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그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보트를 호수에 띄우는 것을 선선히 허락했다. 두어 시간이 지났다. 갑자기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이들은 보트를 잘 다뤘지만 수영은 잘하지 못했다. 당혹스러운 절망감에 솟으라치며 그는 튕기듯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두 아이가 보트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보트 바닥을 살펴보았다. 보트는 멀쩡했다. 누군가 보트의 구멍을 잘 막아놓았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칠장이밖에 없었다. 보트를 칠하면서 구멍도 메워준 것으로 판단한 그는 선물을 사들고 칠장이에게 인사하러 갔다. 보트를 칠하고 분명히 대금을 지불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까지 주시는 겁니까? 칠장이가 물었다. 보트에 뚫린 구멍을 고쳐주셨잖아요. 올해 보트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박 잊고 말았습니다. 구멍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끔히 고쳐주신 덕분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한다. 또한 그것을 알아봐주는 것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이다.
실장이는 보트를 칠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구멍을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메워줬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정비소에 갔다고 칩시다. 의뢰한 건 엔진 점검뿐인데 정비사가 점검 중에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닳아 위험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냥 엔진만 보고 돈만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진짜 프로는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상태를 알려주고 함께 점검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비사의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의 일만 보지 않고 그 일이 누군가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합니다. 지식에 대한 보상.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다. 어느 날 아이는 죄를 짓고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줄리어스 시저가 감옥에 들러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했다. 책을 훑어보다가 히브리어로 쓰인 책을 발견하고 시저가 물었다. 이 책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있는가? 간수장은 막 잡혀온 유대인 아이를 생각해내고는 곧 데려오겠다고 대답했다. 간수장은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힌 다음 시저 앞으로 데려갔다. 황제는 책을 아이 앞으로 던지며 읽어보라고 시켰다. 아이는 천지와 만물이 모두 만들어진 때까지를 읽었다. 시저는 책을 읽어준 보상으로 아이를 그의 아비 곁으로 보내라고 명령하고 감옥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자가 말했다. 아이는 단 한 권의 책만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보상을 해주셨다. 성경과 그 주석서와 전설들까지 모두 공부했다면 얼마나 큰 보상이 따르겠는가. 배운 것이 겨우 창세기 한 권뿐이었던 아이가 우연히 그 지식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시절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제2 외국어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엔 학점 채우려고 대충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프로젝트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언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선택됐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수업이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죠. 지금 배우는 모든 것은 언젠가 여러분을 구할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우와 노새. 길에서 여우가 노새와 마주쳤다. 여우는 통통한 몸매에 밝은 눈, 큰 귀를 가진 노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동물은 뭐지?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당나귀도 아닌 것 같고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인걸. 호기심이 발동한 여우가 노새를 불러 세우자 노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나는 노새야. 우리 삼촌은 왕의 군마였어. 완전 잘생기고 체격이 아주 우람했지. 삼촌은 폭풍우와 비바람이 이는 것처럼 쏜살같이 달렸고 삼촌이 발을 구르면 천지가 진동했어. 목에 난 긴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얼마나 근사한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아. 우리 엄마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미인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여우는 아차 싶었지만 말 시킨 죄로 꼼짝없이 노새의 자기 자랑을 듣고 있어야 했다. 아주 오래 노새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면서 유명한 친척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삼촌은 왕의 군마였고 엄마는 동네 미인이었다는 식으로요. 여우는 말을 시킨 걸 후회하며 끝없는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동창회에 갔는데 누군가 자꾸 성공한 형제 이야기, 명문대 다니는 조카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관심 있게 듣지만 10분, 20분 지나면 어떻게든 대화를 끝내고 싶어집니다. 정작 본인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알 수 없으니까요. 남의 업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면 순간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은 지루함과 불편함만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타인의 빛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독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독설이란 동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하며 이러쿵저러쿵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네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탈무드는 라쇼나라, 즉 악한 혀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로 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행위는 3명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 대상이 된 사람 모두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 A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동료 B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칩시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그 순간 여러분은 A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B의 마음속에 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고 여러분 자신도 험담꾼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돈을 훔치면 갚을 수 있지만 한 번 퍼진 말은 깃털처럼 다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 여행하던 도중에 죽을 병을 얻게 된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여관 주인을 청해 뒷일을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 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에게 내 소지품을 주세요. 손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된다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을 말해두었으니 그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가 죽자 마을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죽음이 알려졌고 유대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아들이 사는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보내졌다. 이윽고 아들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묵었던 여관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여관 주인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땜감 장수가 수레에 나무를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그를 불러 땜감을 샀다. 그는 그 땜감을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에 가져다 달라 하고는 땜감 장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기꺼이 그를 맞아들여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에는 구운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차려져 있었다. 주인 내외와 주인 내외의 2 아들과 2 딸, 그리고 나그네의 아들, 이렇게 7사람이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럼 손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세요. 나그네의 아들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여관 주인은 굳이 손님 좋으실 대로 음식을 나누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는 수 없이 나그네의 아들은 마침내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2 아들에게 구운 비둘기 1마리, 2 딸에게 구운 비둘기 1마리, 주인 부부에게도 구운 비둘기 1마리를 나눠준 다음 자신의 접시에는 구운 비둘기 2마리를 담았다. 이것이 그의 2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다시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닭의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고 2 아들에게는 닭다리를 각각 하나씩 주고 2 딸에게는 날개를 각각 하나씩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접시에는 몸통을 모두 담았다. 이것은 그의 3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주인은 마침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입니까?
비둘기를 나눠줄 때만 해도 나는 꼭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여?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나는 애초에 음식을 나누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청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죠. 두 분과 비둘기를 합치면 셋이 되고 두 아드님과 비둘기를 합치면 셋이 됩니다. 그리고 두 따님과 비둘기를 합치면 셋이 되고 나와 비둘기 두 마리를 합치면 셋이 됩니다. 어때요? 공평하죠? 그리고 두 분은 집안의 우두머리이니까 닭의 머리를 드렸고 당신의 두 아드님은 이 집의 기둥이니까 두 다리를 주었지요. 따님들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야 하니까 날개를 준 것이고 나는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리에 맞는 행동 아닙니까? 이제 빨리 아버님의 유품을 내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을 하면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뗏감을 사서 장수를 따라가 여관을 찾았고 음식을 나누라는 요청에 모두가 셋씩 되도록 나눴고 닭요리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미를 부여해 분배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였지만 각각의 선택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죠. 가령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분담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디자인 3개를, 누군가는 기획 2개와 발표 1개를, 다른 이는 개발 4개를 맡았다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담당자는 전문 툴을 다룰 줄 알고 기획자는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개발자는 빠른 작업 속도가 강점이라면 어떨까요?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분배했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겉으로 다른 듯 보이는 역할 분담도 가장 공평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합리성입니다. 인간의 4가지 타입. 1. 가장 일반적인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2. 별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3. 정의감이 강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는 인간. 4. 나쁜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인간. 탈무드는 소유에 대한 태도로 사람의 성품을 4가지로 나눕니다.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어떤 랍비들은 이것이 소돔의 성품이라고 경고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옆집 사람이 짐을 옮기느라 잠깐만 주차 공간 일부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데도 안 된다고 거절한다면요? 그건 단순히 경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관심의 시작입니다. 부유했던 소돔 사람들은 나눠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자기 것을 지키는 데만 집착했고 결국 남의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진정한 악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문맨이라서 다행? 직장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한 이민자가 교회에서 총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의 담당자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총무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서를 나누어주고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괜찮습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총무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하거든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취직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어렵사리 빌려서 행상을 시작했다. 장사가 무척 잘 되어 그는 짧은 기간 만에 상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미 상점을 여러 개 가진 사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곳에 상점을 열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거래은행을 찾아갔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빌려드리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서 원하던 자리를 놓쳤다고 칩시다. 그게 꼭 불행한 일일까요? 가령 대학원 입학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실망이 컸지만 그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맡으며 실력을 쌓고 몇 년 뒤 그 경험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만약 대학원에 합격했다면 여전히 논문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가는 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막힌 길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바퀴 자국.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로 장사하는 상인이 있었다. 어느 겨울 아침, 상인은 여러 대의 마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 다음 도시를 향해 출발했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30cm 이상 눈이 쌓여 길을 분간하는 것조차 힘든 데다가 눈보라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반 이상을 지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상인은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했다. 눈 속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며 고생한 후에야 일행은 가까스로 길을 찾았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상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고 있었다. 마부한 사람이 물었다. 이제 길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탄식을 하세요? 한 대의 마차가 남기는 바퀴 자국은 바람이나 눈에 금방 지워지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실은 여러 대의 마차는 깊은 바퀴 자국을 남기게 된다네. 뒤에 오는 마차들은 우리 바퀴 자국을 따라오다가 모두 길을 잃게 될 것 아닌가. 상인은 길을 찾았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거운 마차들이 눈 속에 남긴 깊은 바퀴 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같은 길로 유도할 거라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헤맨 그 길을 다른 이들도 따라가게 될까봐 괴로워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가 나중에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다고 칩시다. 그냥 지우고 끝내면 편하겠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받고 퍼뜨렸을 수 있습니다.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정정글을 올리고 왜 틀렸는지 설명하고 혹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앞서간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자물쇠의 용도.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둑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면 자물쇠가 채워져 있든 말든 어차피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집을 비울 때나 차에서 내릴 때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정직한 사람을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남을 유혹하면 안 된다.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다. 자물쇠는 도둑을 막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진짜 도둑이라면 어떻게든 들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평소 정직한 사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슬쩍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칩시다. 옆자리 손님은 평소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화면에 중요한 이메일이나 개인정보가 그대로 켜져 있다면요? 고개를 돌려 슬쩍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닫아두거나 잠금 설정을 해두면
그 사람은 애초에 유혹받을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건 타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선한 이웃이 불필요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결혼, 결혼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사랑이고 나머지 5가지는 모두 믿음이다. 결혼한 처음 3주일은 서로 관찰하고 다음 3개월은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 3년은 싸우면서 지내고 그 다음 30년은 서로 용서하며 보낸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출발점이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려면 5배나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 어려운 순간에도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 잘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동료와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3주는 서로 어떻게 일하는지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3개월은 호흡이 맞아 일이 술술 풀립니다. 하지만 3년쯤 되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스타일 차이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라면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부족함을 감싸 안으며 협력하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사랑만으로 시작했다가는 첫 시련에 무너지지만 믿음이 뒷받침되면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만찬회, 어느 날 임금님이 하인들을 만찬에 초대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열릴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현명한 하인은 생각했다. 임금님의 일이니까 만찬에는 당장이라도 열릴 수 있어. 전가를 받는 즉시 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어야겠다. 어리석은 하인은 생각했다. 만찬에는 아직 멀었어. 준비할 것이 한두 가지야? 정가를 받고 준비해도 시간이 넉넉할 거야. 막상 만찬회가 열리자 현명한 하인은 곧바로 참석하여 임금님이 베푸신 맛있고 귀한 음식들을 마음껏 즐겼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이 만찬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굳게 닫힌 뒤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찬회에 초대받았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왕의 연애 비유를 통해 죽음 앞에서의 준비된 삶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왕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만찬에 초대했을 때 현명한 하인은 왕궁엔 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옷을 단정히 입고 대기했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평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중요한 순간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해외 취업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칩시다. 언제 채용 공고가 뜰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매일 영어 공부하고 이력서 업데이트하며 대비하지만 다른 사람은 공고 뜨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첫 번째 사람은 곧바로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만 두 번째 사람은 허겁지겁 준비하다가 마감을 놓치거나 부실한 서류로 탈락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평소에 꾸준히 자신을 준비시키는 사람만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보트의 구멍, 작은 보트를 가진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들을 보트에 태우고 호수로 저어나가 물고기를 낚거나 하면서 물놀이를 즐겼다. 그 해에도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동안 어느새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는 보트를 갈무리에 두려고 몹으로 끌어올리다가 보트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은 다 지나갔고 다음 여름은 아직 멀었으니 언제 시간 나면 고치리라 생각하고 그는 보트를 창고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보트의 구멍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겨울이 왔다. 그는 칠장이를 불러 보트에 칠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듬해 여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이는 당장 보트를 타고 호수로 저어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그는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이 보트를 호수에 띄우는 것을 선선히 허락했다. 두어 시간이 지났다. 갑자기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이들은 보트를 잘 다뤘지만 수영은 잘하지 못했다. 당혹스러운 절망감에 솟으라치며 그는 튕기듯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두 아이가 보트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달려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보트 바닥을 살펴보았다. 보트는 멀쩡했다. 누군가 보트의 구멍을 잘 막아놓았던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칠장이밖에 없었다. 보트를 칠하면서 구멍도 메워준 것으로 판단한 그는 선물을 사들고 칠장이에게 인사하러 갔다. 보트를 칠하고 분명히 대금을 지불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까지 주시는 겁니까? 칠장이가 물었다. 보트에 뚫린 구멍을 고쳐주셨잖아요. 올해 보트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깜박 잊고 말았습니다. 구멍을 막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말끔히 고쳐주신 덕분에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한다. 또한 그것을 알아봐주는 것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좀처럼 할 수 없는 일이다. 칠장이는 보트를 칠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구멍을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메워줬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이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정비소에 갔다고 칩시다. 의뢰한 건 엔진 점검뿐인데 정비사가 점검 중에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닳아 위험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때 그냥 엔진만 보고 돈만 받고 끝낼 수도 있지만 진짜 프로는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상태를 알려주고 함께 점검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급제동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정비사의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의 일만 보지 않고 그 일이 누군가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합니다. 지식에 대한 보상.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다. 아버지와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창세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다. 어느 날 아이는 죄를 짓고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 줄리어스 시저가 감옥에 들러 소장하고 있는 책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했다. 책을 훑어보다가 히브리어로 쓰인 책을 발견하고 시저가 물었다. 이 책을 읽을 줄 아는 자가 있는가? 간수장은 막 잡혀온 유대인 아이를 생각해내고는 곧 데려오겠다고 대답했다. 간수장은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힌 다음 시저 앞으로 데려갔다. 황제는 책을 아이 앞으로 던지며 읽어보라고 시켰다. 아이는 천지와 만물이 모두 만들어진 때까지를 읽었다. 시저는 책을 읽어준 보상으로 아이를 그의 아비 곁으로 보내라고 명령하고 감옥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자가 말했다. 아이는 단 한 권의 책만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보상을 해주셨다. 성경과 그 주석서와 전설들까지 모두 공부했다면 얼마나 큰 보상이 따르겠는가. 배운 것이 겨우 창세기 한 권뿐이었던 아이가 우연히 그 지식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시절 교양 수업으로 들었던 제2 외국어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엔 학점 채우려고 대충 공부했고 졸업 후에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프로젝트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언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선택됐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수업이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죠. 지금 배우는 모든 것은 언젠가 여러분을 구할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우와 노새. 길에서 여우가 노새와 마주쳤다. 여우는 통통한 몸매에 밝은 눈, 큰 귀를 가진 노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동물은 뭐지?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당나귀도 아닌 것 같고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인걸. 호기심이 발동한 여우가 노새를 불러 세우자 노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나는 노새야. 우리 삼촌은 왕의 군마였어. 완전 잘생기고 체격이 아주 우람했지. 삼촌은 폭풍우와 비바람이 이는 것처럼 쏜살같이 달렸고 삼촌이 발을 구르면 천지가 진동했어. 목에 난 긴 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얼마나 근사한지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아. 우리 엄마는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미인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여우는 아차 싶었지만 말 시킨 죄로 꼼짝없이 노새의 자기 자랑을 듣고 있어야 했다. 아주 오래 노새는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면서 유명한 친척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삼촌은 왕의 군마였고 엄마는 동네 미인이었다는 식으로요. 여우는 말을 시킨 걸 후회하며 끝없는 자랑을 들어야 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동창회에 갔는데 누군가 자꾸 성공한 형제 이야기, 명문대 다니는 조카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관심 있게 듣지만 10분, 20분 지나면 어떻게든 대화를 끝내고 싶어집니다. 정작 본인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도 알 수 없으니까요. 남의 업적으로 자신을 포장하면 순간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은 지루함과 불편함만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인상 깊은 사람은 타인의 빛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독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이다. 독설이란 동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누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누가 무슨 말을 했다더라 하며 이러쿵저러쿵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네가 수다를 떨면 남이 너를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너를 미워할 수도 있다. 탈무드는 라쇼나라, 즉 악한 혀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로 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남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행위는 3명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 대상이 된 사람 모두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 A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동료 B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칩시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그 순간 여러분은 A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B의 마음속에 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고 여러분 자신도 험담꾼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돈을 훔치면 갚을 수 있지만 한번 퍼진 말은 깃털처럼 다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 여행하던 도중에 죽을 병을 얻게 된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여관 주인을 청해 뒷일을 부탁했다. 내가 죽으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 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에게 내 소지품을 주세요. 손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죠?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된다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해야 할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을 말해두었으니 그걸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가 죽자 마을 사람들에게 나그네의 죽음이 알려졌고 유대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아들이 사는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보내졌다. 이윽고 아들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묵었던 여관을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여관 주인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땜감 장수가 수레에 나무를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그를 불러 땜감을 샀다. 그는 그 땜감을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에 가져다 달라 하고는 땜감 장수의 뒤를 따라갔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기꺼이 그를 맞아들여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에는 구운 비둘기 5마리와 닭 1마리가 차려져 있었다. 주인 내외와 주인 내외의 2 아들과 2 딸, 그리고 나그네의 아들, 이렇게 7사람이 테이블에 둘러 앉았다. 주인이 말했다. 자, 그럼 손님께서 음식을 나눠주세요. 나그네의 아들은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지만 여관 주인은 굳이 손님 좋으실 대로 음식을 나누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는 수 없이 나그네의 아들은 마침내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2 아들에게 구운 비둘기 1마리, 2 딸에게 구운 비둘기 1마리, 주인 부부에게도 구운 비둘기 1마리를 나눠준 다음 자신의 접시에는 구운 비둘기 2마리를 담았다. 이것이 그의 2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다시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닭의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고 2 아들에게는 닭다리를 각각 하나씩 주고 2 딸에게는 날개를 각각 하나씩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접시에는 몸통을 모두 담았다. 이것은 그의 3번째 사리에 맞는 행동이었다. 주인은 마침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신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식입니까? 비둘기를 나눠줄 때만 해도 나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나는 애초에 음식을 나누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청하시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죠. 2 분과 비둘기를 합치면 3이 되고 2 아드님과 비둘기를 합치면 3이 됩니다. 그리고 2 따님과 비둘기를 합치면 3이 되고 나와 비둘기 2마리를 합치면 3이 됩니다. 어때요? 공평하죠? 그리고 2 분은 집안의 우두머리이니까 닭의 머리를 드렸고 당신의 2 아드님은 이 집의 기둥이니까 2 다리를 주었지요. 따님들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야 하니까 날개를 준 것이고 나는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리에 맞는 행동 아닙니까? 이제 빨리 아버님의 유품을 내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3가지 사리에 맞는 행동을 하면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뗏감을 사서 장수를 따라가 여관을 찾았고 음식을 나누라는 요청에 모두가 3씩 되도록 나눴고 닭 요리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의미를 부여해 분배했습니다. 겉보기엔 불공평해 보였지만 각각의 선택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죠. 가령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분담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디자인 3개를, 누군가는 기획 2개와 발표 1개를, 다른 이는 개발 4개를 맡았다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담당자는 전문 툴을 다룰 줄 알고 기획자는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개발자는 빠른 작업 속도가 강점이라면 어떨까요?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분배했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겉으로 다른 듯 보이는 역할 분담도 가장 공평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합리성입니다. 인간의 4가지 타입. 1. 가장 일반적인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2. 별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3. 정의감이 강한 인간 유형. 내 것은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라는 인간. 4. 나쁜 인간 유형.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인간. 탈무드는 소유에 대한 태도로 사람의 성품을 4가지로 나눕니다. 내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사람은 평범해 보이지만 어떤 랍비들은 이것이 소돔의 성품이라고 경고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옆집 사람이 짐을 옮기느라
잠깐만 주차 공간 일부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손해볼 게 없는데도 안 된다고 거절한다면요? 그건 단순히 경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관심의 시작입니다. 부유했던 소돔 사람들은 나눠도 아무 문제 없었지만 자기 것을 지키는 데만 집착했고 결국 남의 고통에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진정한 악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문맹이라서 다행? 직장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던 한 이민자가 교회에서 총무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의 담당자를 찾아갔다. 담당자는 총무의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서를 나누어주고 교회에 낸 헌금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주로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라도 괜찮습니까? 그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안 되겠네요. 총무는 글을 쓸 줄 알아야 하거든요. 담당자가 대답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취직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어렵사리 빌려서 행상을 시작했다. 장사가 무척 잘 되어 그는 짧은 기간 만에 상점을 개업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이미 상점을 여러 개 가진 사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또 다른 곳에 상점을 열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거래은행을 찾아갔다.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다. 물론 빌려드리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서 원하던 자리를 놓쳤다고 칩시다. 그게 꼭 불행한 일일까요? 가령 대학원 입학에서 떨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작은 스타트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실망이 컸지만 그 회사에서 핵심 업무를 맡으며 실력을 쌓고 몇 년 뒤 그 경험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만약 대학원에 합격했다면 여전히 논문을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절당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큰 기회로 가는 문이었던 겁니다. 지금 막힌 길이 사실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바퀴 자국.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대규모로 장사하는 상인이 있었다. 어느 겨울 아침, 상인은 여러 대의 마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 다음 도시를 향해 출발했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30cm 이상 눈이 쌓여 길을 분간하는 것조차 힘든 데다가 눈보라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반 이상을 지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상인은 가던 길을 계속 가기로 했다. 눈 속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이리저리 헤매며 고생한 후에야 일행은 가까스로 길을 찾았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상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고 있었다. 마부한 사람이 물었다. 이제 길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탄식을 하세요? 한 대의 마차가 남기는 바퀴 자국은 바람이나 눈에 금방 지워지지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실은 여러 대의 마차는 깊은 바퀴 자국을 남기게 된다네. 뒤에 오는 마차들은 우리 바퀴 자국을 따라오다가 모두 길을 잃게 될 것 아닌가. 상인은 길을 찾았지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거운 마차들이 눈 속에 남긴 깊은 바퀴 자국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같은 길로 유도할 거라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헤맨 그 길을 다른 이들도 따라가게 될까봐 괴로워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가 나중에 그게 틀렸다는 걸 알았다고 칩시다. 그냥 지우고 끝내면 편하겠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받고 퍼뜨렸을 수 있습니다.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정정글을 올리고 왜 틀렸는지 설명하고 혹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가 앞서간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입니다.
자물쇠의 용도. 문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도둑을 막기 위한 것일까? 아니다. 그것은 정직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도둑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면 자물쇠가 채워져 있든 말든 어차피 들어가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집을 비울 때나 차에서 내릴 때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정직한 사람을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남을 유혹하면 안 된다. 유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있다. 자물쇠는 도둑을 막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진짜 도둑이라면 어떻게든 들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평소 정직한 사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슬쩍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고 칩시다. 옆자리 손님은 평소 남의 물건에 손대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화면에 중요한 이메일이나 개인정보가 그대로 켜져 있다면요? 고개를 돌려 슬쩍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닫아두거나 잠금 설정을 해두면 그 사람은 애초에 유혹받을 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건 타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선한 이웃이 불필요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결혼. 결혼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사랑이고 나머지 5가지는 모두 믿음이다. 결혼한 처음 3주일은 서로 관찰하고 다음 3개월은 서로 사랑하며 그 다음 3년은 싸우면서 지내고 그 다음 30년은 서로 용서하며 보낸다. 결혼 생활에서 사랑은 출발점이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려면 5배나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 어려운 순간에도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결국 잘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동료와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3주는 서로 어떻게 일하는지 파악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3개월은 호흡이 맞아 일이 술술 풀립니다. 하지만 3년쯤 되면 의견 충돌이 생기고 스타일 차이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라면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부족함을 감싸 안으며 협력하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사랑만으로 시작했다가는 첫 시련에 무너지지만 믿음이 뒷받침되면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